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의 한 식품 물류 회사에서 트럭기사 보조로 일하고 있던 아브라함 리 셰익스피어. 아시다시피 미국은 대륙이 굉장히 넓어서 집채만한 트럭에 물류 싣고 짧게는 2, 3일, 길게는 열흘 넘게도 이동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트럭 운송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2006년 11월 15일, 그날은 동료인 마이클 포드와 함께 마이애미로 장거리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이클이 담배와 음료수가 필요하다면서 편의점에 잠깐 차를 세우게 되죠. 이때 그가 물었습니다. 아브라함, 너 뭐 필요한 거 없어? 그는 마이클에게 복권 2장만 사다 달라고 부탁해요. 원래도 재미삼아 로또를 구매하곤 했거든요. 잠시 후 차에 돌아온 마이클은 복권 2장을 건넸고 아브라함은 고맙다면서 복권값 $2를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갑에 넣어서 잘 보관하게 되죠. 그런데 바로 이 복권이 무려 3천만 달러, 하나로는 39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황금 로또 복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 미국에서는 이 복권이 당첨됐을 때 2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받는 것과 아니면 30년간 당첨금을 나눠서 분할해서 받는 방법이에요.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으면 목돈이 손에 들어오잖아요. 대신 거의 50%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하죠. 그래도 아브라함은 과감히 일시 수령을 택했습니다. 총 43%에 달하는 연방세와 주소득세, 세금 다 제하고 22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을 손에 쥐게 돼요. 아브라함은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인생을 한 방에 바꾼 거예요.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고 일을 할 필요도 없겠죠. 아브라함에 대해 조금만 더 알아보면 그는 5남매를 둔 가난한 흑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또한 다른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때 학교를 중퇴하고 고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요. 그래서 글을 쓸 줄 몰랐죠. 당연히 제대로 된 직업을 구할 수 없었겠죠. 그나마 접시 닦고 청소하고 이런 일용직을 해가면서 근근히 먹고 살았다고 해요. 그러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긴 했지만 결국 이혼을 합니다. 지금 아이 양육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힘든 삶이었으니까요. 덩달아 그는 절도와 마약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체포된 전적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주변인들은 아브라함이 참 정이 많고 너그러운 사람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다만 좀 어리숙하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게 단점이었죠. 그런 사람에게 거의 하늘의 선물과도 같은 게 로또 당첨입니다. 황홀해요. 하지만 비극은 이때부터 시작되죠. 복권이 당첨되고 가장 그를 먼저 찾아온 게 누구였을까요? 바로 동료 마이클입니다. 그리고 복권을 내가 사다 주지 않았냐? 그 대가로 100만 달러, 13억 원을 요구해요. 물론 아브라함도 마이클을 고려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고마움의 표시로 한 3억 원 정도 줄 생각이었죠. 보통 약간 돈이 많아지면 마음이 좀 넉넉해지고 너그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애초부터 복권을 사다 줄 그에게 보상을 해주고 싶었던 거죠. 아니 근데 마이클이 요구한 금액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당황했어요. 일단은 마이클을 달래요. 아직은 내가 돈을 받지 못했으니 돈을 받으면 내가 좀 도와주겠다. 우리 그때 다시 얘기하자. 돌려보내게 되는데 마이클이 그새를 참지 못합니다. 이틀 후에 또다시 찾아왔는데 이때 말이 좀 달라지죠. 복권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복권이 원래 자기 거래요. 그리고 원하는 금액도 100만 달러에 더 늘어나요. 막 200만 달러, 300만 달러는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역시 이건 아니다 생각이 들었고 결국 화가 난 그는 소송을 걸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하면서 마이클을 매몰차게 내쫓게 됩니다. 4개월 후인 2007년 4월 마이클은 아브라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죠. 그는 자기가 산 복권을 아브라함이 훔쳐간 거라고 주장합니다. 아니 내가 분명 편의점에서 복권 사고 지갑에 넣어뒀는데 그러고 한참 잊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복권에 당첨됐다는 거예요. 그제야 내가 산 복권이 생각나서 지갑을 살폈는데 사라져 있었고요. 이후에 내가 그 아브라함을 막 추궁하니까 내 지갑에서 복권을 몰래 가져갔더라고요. 이러는 겁니다. 게다가 사실 근거가 있었죠. 왜냐면 복권이 판매된 편의점 CCTV를 보면 분명 아브라함이 아니라 마이클이 복권을 사는 장면이 남아 있으니까요. 거기에 마이클의 변호사 측은 이 아브라함은 과거에 절도 범죄 이력이 있지 않냐 이걸 또 어필합니다. 이에 대해 아브라함은 그래 복권 구매는 마이클이 해준 게 맞지만 어디까지나 내 부탁이었고 또 나는 값도 지불했다고 진술했어요. 여기에 더해 그의 친구들도 과거 그가 생계가 너무 어려워서 절도를 하긴 했지만 그가 동료의 복권을 훔칠 사람은 아니라고 증언을 해주죠. 사실 복권은 돈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걸 절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거기에 더해 아브라함 변호사는 그가 지금까지 꾸준히 계속해서 사온 복권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전에 구입한 걸 다 제시했죠. 이 복권 소유권 소송 참 치열하죠. 결국 2007년 10월 배심원단은 마이클이 복권을 도난당했다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요. 주인이 아브라함이 맞다고 판단한 거죠. 그렇게 그는 복권 당첨금을 지켜낼 수 있었는데요. 물론 돈은 이미 받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아브라함은 그 돈의 행복을 맘껏 누리고 있었습니다. 외부인은 쉽게 들어올 수 없는 럭셔리 부촌에다가 집을 사고 거기에다가 13억 원짜리 대저택을 샀대요. 또 돈이 많으니까 BMW도 한 대 사고 또 롤렉스 시계도 하나 삽니다. 돈은 여전히 많이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 형편이 어려운 가족과 친척, 형제들을 챙기기 시작했죠. 사촌 형제의 집도 사줬고요. 또 친하게 지내던 이발사의 대출금 1억 원도 갚아줍니다. 그 밖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도 나눠주고 또 자선단체에 기부도 하고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복권이 당첨되면 사돈이 키우던 개까지 달려들어서 뜯어먹으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무조건 잠적해야 된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주변을 잘 챙기면서 또 꽤 좋은 평판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물론 다들 도와달라고 했겠지만요. 그런데 이런 선행이 소문이 퍼지면서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친구와 주변 이웃은 물론이고 아예 생판 모르는 사람들까지 계속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거예요. 돈 좀 제발 빌려달라. 월세를 못 내고 있다. 내가 빚이 너무 많은데 갚아달라. 우리가 힘든데 기부해달라. 점점 당당한 태도를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려댔다고 해요. 마음 편히 어디 나가서 외식을 할 수도 없었고요. 또 길을 걸어 다닐 수조차 없었어요. 막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까요. 어느 날 친한 친구한테 결국 이렇게 호소를 하는데 나는 다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나한테 돈밖에 원하는 게 없다. 나는 차라리 빈털터리였을 때가 정신적으로 나았을 것 같다. 워낙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나온 한탄이겠죠. 그러던 2008년 10월입니다. 도리스 디디 무어라는 한 여성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그녀는 그의 인생 스토리에 큰 흥미를 보이면서 이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싶다며 자신을 작가로 소개했어요. 당시 아브라함은 이미 이 벌떼처럼 돈을 달라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의 문을 좀 굳게 닫고 있었거든요. 근데 도리스는 좀 달랐죠? 이게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달라. 나는 그걸로 책을 쓰겠다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시간을 보냈고 아브라함은 서서히 그녀에게 친근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덧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그 과정에서 도리스는 이 사람이 누가 막 힘들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긴 했지만 그걸 제대로 받지도 못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게다가 마이클과의 소송에 휘말리면서 수백만 달러 썼죠. 또 스트레스도 너무 심해요. 정신적으로요. 아브라함이 이때 고백을 합니다. 사실 나는 글을 모른다. 글을 쓸 줄 모르고 이 많은 돈을 관리할 능력도 없다.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게 된 거예요. 여기에 도리스가 내가 당신을 위해 나서겠다라고 굳게 약속해요. 그녀는 직접 아브라함이
돈을 빌려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돈을 받아내줍니다. 이런 일이 쌓이니까 점점 두 사람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잖아요. 그러다 마침내 도리스는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그의 공식적인 재정 관리인 역할을 하게 되죠. 2009년 4월 아브라함에게는 또 한 건의 소송이 걸려 있었습니다. 바로 이혼에 관한 것인데 복권이 당첨되고 나서 새로운 여자 만나 결혼을 했고 아이도 낳았어요. 하지만 그 결혼이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이혼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남자가 돈이 많으니까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 거냐, 양육비 얼마나 낼 거냐 소송이 제기됩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 아브라함이 갑자기 잠적합니다. 그런데 전처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소송 앞두고 숨어버린 거야? 막 화가 났어요. 양육비를 안 주려고 이러나? 재판을 고의로 미룬다고 생각했죠. 근데 이상합니다. 전처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주변 모두가 그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더라고요. 그의 반응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2009년 4월 6일. 이날 휴대폰 기록을 마지막으로 그는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사실 가족들은 워낙 얘가 사람들한테 시달려서 머리도 식힐 겸 좀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조용한 곳으로 여행을 갔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1개월, 2개월, 수개월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요. 결국 잠적한 지 7개월 만인 2009년 11월 아브라함의 엄마가 실종 신고를 접수하죠. 우선 경찰은 실종자의 최측근이자 그의 재무관리인 도리스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때 도리스가 아유 걱정들 마세요 하면서 모두를 안심시켜요. 아브라함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싶어 한다면서 잘 지내고 있다고 자신만만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쯤 카브리에 어딘가에서 크루즈 타고 바다를 즐기고 있을 거다. 그 휴양의 시간을 망치지 마라 말하는데 그래서 경찰이 다시 물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어디에 있다는 거냐? 지금 가족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자 여기에 도리스가 내가 그 정확한 위치까지는 알 수 없다 라면서 강하게 잡아떼는 거예요. 가족들은 여전히 이상합니다. 아브라함은 평소 자기 어머니 그리고 첫 결혼해서 낳은 8살 아들을 끔찍하게 아꼈어요. 그런데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잖아요. 그들을 두고도 새해까지 연락을 하지 않는다? 이건 절대 아들이 보일 모습이 아니거든요. 이후 경찰은 수상함을 감지했고 이번엔 도리스라는 인물에 대해 은밀히 내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러난 정보는 정말 뒤통수를 제대로 맞는 기분이었죠. 그녀는 작가도 아니고 재무설계사도 아니었습니다. 정확히는 사기꾼에 가까워요. 도리스 디디 무어, 1972년생으로 플로리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약 10년간 간호조무사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좀 특이하긴 했어요. 어릴 때부터 나는 사업가가 될 거야. 이렇게 항상 자신의 사업을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러다가 화장품 판매도 해보고 다단계에도 뛰어들지만 좋은 결과를 얻진 못합니다. 아니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업을 한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또 뒤에서는 백화점에서 물건을 훔쳐서 체포된 전적이 있었죠. 그러던 2001년 사기 본능이 발동합니다. 당시 그녀가 자동차를 한 대 사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매달 할부금을 낼 능력이 없어요. 결국 위조 수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게 되는데 이게 머지않아 들통이 났고 12개월의 집행유예를 받게 됐죠. 하지만 반성의 기미는 없었습니다. 같은 해에는 살던 집 월세를 내지 못해서 쫓겨날 상황이었는데 이때 어떻게 대처한 줄 아세요? 그 집주인에게 가서 사실 제가 지금 엄청난 스토커에게 쫓기고 있고요. 이 사람이 저를 언제 죽일지 몰라요. 자기가 마치 범죄 피해자라도 되는 양 막 집주인한테 애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증명할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수시로 거짓말이 입에 밴 사람이었죠. 그러던 2004년에 도리스는 자신의 법인을 설립합니다. 회사 이름이 뭐였냐면 아메리카 메디컬 프로페셔널. 메디컬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경력을 살려서 간호 인력을 알선해주는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개벌은 남 못 준다고 회사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 투자자들의 돈을 떼먹으면서 또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죠.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그럭저럭 굴러갔고요. 그러다 도리스가 또 다른 욕망을 품기 시작해요. 자신처럼 바닥에서 시작해서 성공한 부자의 스토리를 책으로 내고 싶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는 유명세를 얻고 싶었던 거죠. 근데 자기 이야기만으로는 흥미를 끌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검색을 하던 중 로또로 백만장자가 된 아브라함을 알아내게 된 겁니다. 도리스는 그가 적절한 타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가로서 그를 만났어요. 근데 만나보니까 아브라함이 예상보다 더 어리숙합니다. 이거 잘만 구슬리면 그냥 이 돈 많은 남자를 내 손 안에 넣고 조정할 수 있겠다, 컨트롤할 수 있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속내를 감추고 매일매일 그의 이야기와 고민을 들어주면서 신뢰를 얻었고요. 결국 재무 관리를 손에 얻게 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산 그 럭셔리 저택 그리고 현금 재산들은 모두 그녀의 아메리카 메디컬 프로페셔널 회사에 귀속되어 버렸어요. 잘 가져간 거예요. 여기에 대해 도리스는 이거 아브라함이 다 동의한 거다. 내가 관리해 주기로 한 거라. 개인보다는 법인이 낫지 않냐. 그래서 내가 다 옮겨준 거다. 알고 막 당당합니다. 또 실제로 아브라함이 사인한 계약서도 보여줬고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실종된 이상 진실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수사가 한창이던 12월 아브라함의 어머니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나 아브라함이에요. 수학이 넘어 남성이 자긴 잘 있다고 어머니를 안심시키는 듯한 내용이었죠. 하지만 엄마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걸요. 이걸 알게 된 경찰이 즉각 발신자를 추적했고 그의 존재는 그레고리 스미스라는 남성이었어요. 체포가 됐는데 여기서 황당한 진실을 털어놓았죠. 자기가 도리스한테 500만 원 정도 받고 가짜 전화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은 여태까지 내사만 했는데 도리스에 대한 의심이 더욱 짙어졌죠. 하지만 여전히 수사를 진행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결정적인 증거가 없거든요. 뭐 실종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다라는 뭐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경찰이 꾀를 내게 되는데 그레고리, 이 전화를 건 남자를 이중 스파이로 포섭합니다. 그냥 당신은 도리스를 위해서 계속 일하는 척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도리스에게 받는 정보를 우리한테 가져오라는 거죠. 한편 도리스는 점점 경찰의 수사망이 자기 쪽으로 좁혀오고 있잖아요. 초조했죠? 그러다 마침내 그레고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또 다른 의뢰를 하게 됩니다. 나 대신 아브라함을 죽였다고 죄를 뒤집었을 사람을 좀 찾아줘야겠어. 이게 도리스가 덫에 걸려든 거예요. 그레고리는 알았다고 하면서 며칠 후 부탁대로 한 남성을 소개시켜 주는데 사실 이 사람은 도청장치를 몸에 숨긴 위장 경찰이었죠. 이걸 모르던 도리스가 남성과 만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아브라함 살해했다고 자백만 하면 부족하지 않게 돈을 드릴 거예요. 어때요? 심플하죠? 하실만 하겠죠? 이때 위장 경찰이 조금 더 대화를 이어가요. 근데 확실한 진술을 위해서는 제가 이 사건의 모든 걸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제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설득을 하는 거죠. 결국 도리스가 여기에 넘어갔고 그래요? 전말을 알고 싶어요? 그럼 절 따라오세요. 하더니 아브라함의 시신이 묻힌 장소로 안내합니다. 거기가 어디였냐면요. 바로 아브라함이 그 행복에 가득 차서 샀던 럭셔리 대저택. 현재는 도리스 회사가 소유한 그 집의 뒷마당이었어요. 거기에 시신을 묻고 위에 콘크리트로 덮어둔 상태더라고요. 여기까지 확인한 경찰은 즉각 도리스를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2010년 2월 도리스가 재판에 섰습니다. 그녀는 피해자의 모든 돈과 자산을 다 빼돌렸어요. 그리고 더 이상 아브라함이 필요하지 않게 되자 2009년 4월 권총으로 그를 살해합니다.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혼한 전 남편을 소환했고요. 그에게 돈을 주고 뒷뜰에다가 땅 파서 시신 넣고 콘크리트를 붓게 만들어요.
물론 이 재판에는 전남편도 소환이 되었는데요. 전남편은 또 나는 거기에 시신이 있는 줄은 몰랐다 라면서 부인을 했고 땅을 파고 콘크리트를 부은 것만 인정을 하게 돼요. 어쨌든 이러한 확실한 증거와 정황 속에서 도리스는 1급 살인 혐의가 인정되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죠. 늘 가난에 허덕이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일생일대의 행운. 하지만 결국 그가 맞이한 건 사람들의 끊임없는 배신과 또 처참한 죽음인데요. 사건을 조사하면서 앞서 이런 말 했잖아요. 가난했던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요. 저는 그 말이 좀 배부른 투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말을 알고 나니까 어쩌면 그의 바람이 정말 간절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390억의 황금 로또가 결국 그에게 비참한 죽음을 가져왔으니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자유롭게 댓글에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5년 미국 미네소타주 마운즈뷰에 살고 있던 32살의 남성 헨리 맥케이브. 그는 결혼 생활 11년 차에 사랑하는 아내와 또 두 딸과 함께 아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지역의 국세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안정적인 직업에 연금도 보장받았고요. 워낙 자신감 넘치는 성격에다가 또 삶에 대한 열정도 넘쳐서 학교나 공기업에서 강연도 했고 정말 지역사회 존경을 받고 있었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남자의 삶은 남부러울 것 없다는 말이 제격입니다. 그러던 2015년 9월 7일 모두가 잠든 새벽 2시 28분에 헨리의 아내 카린의 휴대전화에 음성 메시지가 한 통 도착합니다. 발신인이 다름 아닌 남편 헨리였는데요. 두 사람은 함께 있지 않았어요. 당시 아내 카린과 두 딸은 미국의 휴일인 노동절을 맞아서 캘리포니아에 잠시 휴가를 즐기고 있었고요. 남편 헨리만이 미네소타 집에 홀로 남아 있었는데요. 근데 갑자기 새벽에 남편한테 음성이 온 아주 낯선 상황이었죠. 놀란 카린은 메시지를 받자마자 바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완전히 난생 처음 듣는 아주 기괴한 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죠. 당시 뉴스에서 보도된 자료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중 여성의 목소리는 아나운서입니다. It's a voicemail unlike anything you've ever heard before. There are 2 minutes worth of noises, bizarre ones, but very little actual talking. 원본 음성 메시지는 약 2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전체 파일은 삭제된 상태고 현재는 이 클립만이 존재하죠. 정체를 알 수 없는 소음에 뭔가 고통에 찬 신음소리, 게다가 뭔가 목에서 끓는 듯한 소리가 나고 있어요. 아내가 이걸 듣자마자 심상치 않았죠. 사실 영상에서는 거의 소음만 있고 말하는 내용은 잘 들리지 않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걸 수십 번 들어본 아내는 남편이 총에 맞았어 라고 말했고 마지막에 누군가가 그만둬 라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어쨌든 당시에 남편한테 바로 전화를 걸어보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멀리 캘리포니아에 있던 아내가 어쩔 줄 몰라 하고 일단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죠. 아내의 불길함은 적중했습니다. 남편 헨리는 이 전화를 마지막으로 자취를 감추고 말았는데요. 일단 여러분, 이전에 헨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행적을 좀 추적해 봐야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서 전화가 걸려오기 딱 몇 시간 전인 9월 6일 저녁. 연휴를 앞두고 집에 혼자 있던 헨리는 간만에 친구들과 술집을 찾아서 자유로운 시간을 만끽하게 됩니다. 이때 동행했던 친구가 2명이 있었는데 켈빈 존슨과 윌리엄 케네디였죠. 친구들 증언에 따르면 이 모임이 꽤나 늦게까지 이어졌어요. 클럽도 갔고요. 특히나 헨리는 이때 아내가 없어서 그랬는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죠. 취해서 계속 술을 주문했고 친구들은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차를 가지고 왔던 사람이기에 음주운전을 할 거다라는 위험 때문에 이 친구들이 헨리의 지갑과 차키를 뺏어서 대신 자기들이 보관하기로 결정하게 돼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새벽 1시 40분 술자리가 끝났고 다들 집에 돌아가는데 이때 친구 중 윌리엄 케네디가 헨리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새벽 2시에서 2시 15분 사이였어요. 윌리엄이 헨리를 집이 아닌 완전히 반대 방향에 있는 주유소에 내려줬다는 겁니다. 아니 친구가 그렇잖아도 취했는데 왜 주유소에 내려주냐고요. 게다가 지갑과 차키도 없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잘 가지 않죠. 경찰 조사에서 윌리엄은 처음에 이 헨리를 내려준 곳이 슈퍼 아메리카 주유소였던 것 같다라고 했다가 또 나중에 말을 바꿔서 거기가 아니라 홀리데이 주유소다 라면서 좀 혼란스러운 진술을 합니다. 의심스럽죠. 그러니까 경찰이 윌리엄을 추궁하게 되는데요. 단순히 착각한 거다라고 해명했죠. 그날 헨리를 집까지 데려다주지 않고 주유소에 내려준 것에 대해서는 워낙 헨리가 술에 취해가지고 당장 여기서 내려달라고 막 때를 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설명합니다. 헨리가 실종되고 나서 사실 지인 중에 가장 마지막에 본 사람이 윌리엄이에요. 그래서 의심의 눈초리가 가는 건 어쩔 수 없었겠죠. 하지만 마지막 목격자라는 것 외에 사실상 혐의점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되는데 추후 방송 인터뷰에서 자기가 그때 내린 그 결정을 너무도 후회한다라는 말을 남기게 되죠. 다시 헨리의 행적을 보자면 주유소에 내렸어요. 그리고 불과 몇 분의 시간이 지난 2시 28분 그때 앞서 들으신 대로 아내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긴 겁니다. 아주 기괴한 음성 메시지요. 근데 여러분, 헨리가 이날 밤 전화를 건 곳은 아내뿐만이 아니었어요. 이후에 30분에 걸쳐서 자신의 형을 비롯해서 지인들에게 총 3통의 전화를 남기게 되죠. 이렇게 보니까 혹시 그냥 술 먹고 막 사람들한테 전화하는 술주정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근데 또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었죠. 경찰이 그 전화를 건 기지국을 추적하게 되는데 발신지가 우선 주유소가 있던 프레들리 지역이었어요. 또 나이트클럽이 있던 스프링 레이크 파크 지역이었고요. 또 하나는 남쪽에 있는 뉴 브라이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세 지역에서 각각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인사불성에 차키도 없던 그가 30분 동안 어떻게 여기저기를 옮겨다니면서 전화를 걸 수 있어요? 심지어 이 세 군데를 30분 안에 이동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3통의 전화 이후에 헨리의 폰은 아예 전원이 꺼졌고 그렇게 자취를 감춰버린 상황입니다. 앞서 헨리가 좀 지역에서 강연도 하고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실종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지역에서 꽤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워낙 헌신했고 또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 실종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사람한테 살해금 $10,000, 그러니까 한 1,200만 원이 걸리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록 헨리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죠. 이렇게 사건 해결이 늦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비난의 화살은 수사기관으로 향하게 됩니다. 결국 경찰이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내놓게 되는데 여기서 또 수상한 대목이 발견돼요. 수사관에 따르면 헨리의 아내 카린이 잘못된 정보를 줘서 수색이 더뎌졌다라는 설명입니다. 게다가 그녀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도 토로하는데요. 구체적인 그 내용들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아내를 끌고 들어가는 경찰의 변명에 불과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사건은 미궁에 빠졌고 단순 실종 사건이잖아요, 이게. 근데 이례적으로 FBI까지 개입을 해서 아까 들으셨던 그 헨리의 마지막 음성 메시지까지 분석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나오지 않았죠. 속절없이 약 2달의 시간이 흐른 11월 2일 오후 미네소타 러쉬 레이크라는 호수에서 카약을 즐기던 한 남성이 물에 떠있는 수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엎드려 있는 사람의 형체였죠. 그가 바로 2달 전 실종된 헨리 맥케이브였습니다. 이 시신이 발견된 호수 있잖아요. 여기는 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그 홀리데이 주유소에서 약 9.6km, 10km 정도 떨어진 먼 곳입니다. 아니 도대체 차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요. 게다가 헨리의 그 마지막 음성 메시지를 들어보면 누군가한테 공격을 받는 듯 상당히 고통스러워했잖아요. 근데 정작 헨리의 사체에는 한 개의 외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오랜 시간 동안 물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신원을 파악하는데도 이틀 정도가 소요됐어요. 워낙 부패가 많이 진행됐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걸 감안해도 누군가 몸싸움을 벌였다면 적어도 어딘가 긁히거나 다툰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사인은 익사예요. 이게 사망한 곳이 이 호수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사망한 후에 옮겨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죠. 한편 그의 휴대전화는 배터리가 분리된 채 입고 있던 옷 주머니에 들어있었습니다. 또한 이 다른 주머니에서 배터리가 고스란히 발견됐어요. 아니 핸드폰도 다 있었는데 이게 참 어딘가 앞뒤가 전혀 맞지 않죠. 아내와 지인들한테 그렇게 다급하게 전화를 해놓고 폰은 왜 분리한 걸까? 그게 과연 자의였을까? 또 집과 그 전화 발신지에서 멀리 떨어진 이 호수에서 발견된 것도 그렇고 무슨 일이 그 사이에 있었는지 당최 파악하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헨리 맥케이브 사망에 대한 몇 가지 가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자살을 했을 가능성입니다. 그날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들에 의하면 그날 밤 그가 고민을 좀 털어놨어요. 집세 내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또 이 회사에서 국세청에서 실적 평가를 받는 게 있는데 너무 부담이 된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게 하루아침에 자살을 결정했다고 보기에는 좀 고민들이 약간 많은 직장인들의 보편적인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겠죠. 게다가 음성 메시지에서 여러분 들으셨지만 죽음을 결심한 듯한 사람의 통화라기에는 뭔가 살려달라는 듯 신음소리로 들리기도 하죠. 너무 처절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살해되었을 가능성이겠죠. 친구 윌리엄을 포함해서 헨리의 주변 인물을 수사했을 때 마땅히 살해 동기를 지닌 인물은 없었습니다. 생전 누군가와 갈등이 있거나 빚도 없어요. 작은 다툼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럼 혹시 술에 취한 채 막 비틀거리고 있는데 제3자에 의해서 그저 묻지마 표적이 된 건 아니었을까요?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90년대 후반부터 2010년경까지 미국 중부에서 특히나 이 술에 취한 젊은 남성에게 연쇄살인을 벌이는 범죄 집단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있어요. 스마일리 페이스 킬러. 이 사건들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에 주변에 페인트나 락커로 이렇게 웃는 얼굴, 스마일 얼굴을 그려놓는 표식을 두면서 이 스마일리 페이스 킬러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죠. 게다가 얘네들 수법이 이 살인을 저지른 후에 피해자를 강가나 호수에 던져놓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단서를 은폐하기 위해서였을 텐데 이게 굉장히 유사해요. 근데 당시의 스마일리 페이스 킬러는 소문만 무성한 채 그 실체는 미궁에 빠져 있는데요. 헨리의 경우도 호수에서 발견됐죠? 근데 이게 또 이 연쇄살인, 스마일리 연쇄살인과 관련이 있는지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그렇다 보니 그러면 그저 헨리가 만취해서 어떤 비이성적인 행동, 전화를 했고 결국 호수에서 발을 헛디뎌 빠진 게 아니냐라는 아주 단순한 추론에 이르게 되죠. 그게 맞다면 정말 좀 허망한 죽음이지만 만에 하나 그게 아니라면요. 헨리의 죽음에서 가장 섬뜩한 부분은 바로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무슨 괴물 영화나 좀비 영화에서 나오는 음악 효과 같기도 했죠. 그것 때문에 헨리가 혹시 짐승의 공격을 받은 건 아니냐라는 가정도 있었고요. 또 발신지가 한 군데가 아니었잖아요. 이 점에서 이건 좀 뜬금없지만 외계인은 납치된 흔적이다라는 주장까지 돌기도 했습니다. 별별 게 다 나오죠. 그러던 중 꽤나 그럴듯한 스토리가 한 가지 등장하는데 그 마지막 메시지를 좀 잘 들어보시면 그르르 하고 뭔가 목에서 끓는 듯한 신음소리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전기 충격을 당했을 때의 소리와 흡사하다는 주장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장면은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경찰의 전기 충격 훈련 장면입니다. 저작권 이슈 때문에 보여드릴 수는 없었는데 경찰이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어떤 관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양쪽의 두 경찰의 보하에 일부러 테이저건을 맞는 거죠. 총이 딱 맞으면 사람들이 아르르 하면서 각을 하는 듯한 소리를 낸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그 그릉거리던 헨리의 목소리가
전기 충격을 받아서였다라는 추정입니다. 아주 예리한 지적이었죠. 하지만 과연 누가 그를 공격했는지 그 부분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어서 이 사건은 쉽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알아보면 헨리가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출신의 이민자였다고 하는데요. 여기가 이제 미국에서 해방된 흑인 노예들이 자기들이 건국한 독립국가입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상황 때문에 내전이 잦죠. 미국으로 온 헨리는 평소 이 고국 라이베리안들의 권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인물 중 하나였어요. 그럼 어쩌면 그 과정 중에서 뭔가 인종 정치적인 문제에 휘말려서 범죄의 표적이 됐던 건 아닐까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아는 인물이었으니까요. 일각에서는 그가 국세청에서 일했잖아요. 정부기관에서 일했다는 점 때문에 더 쉬운 표적이 된 게 아니냐라고 추측합니다. 여전히 헨리 맥케이브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테리는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단순 익사다, 살인이다, 동물 공격이다, 심지어 외계인 납치설까지. 지금까지도 분분한 의견을 보이고 있는 헨리 실종 사망 사건. 한편 그의 아내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남편의 이 미스테리한 사망을 평생 한으로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타깝게도 죽은 이는 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